구분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볼게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에게는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 제5조에서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등 해가지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을 두고 있죠. 됐습니다. 이 항에서는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내부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어떤 사람이 있죠? 구분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하는 자. 뭐 임차인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 1, 2항 써놨죠? 이런 의무들을 이 임차인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있는데, 구분 소유자에게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조치에 대해서 3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위의 정지 청구, 사용 금지의 청구, 법원에 경매를 명할 청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법조문을 읽어보는 대신에 이 표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볼까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3가지죠. 1번, 2번, 3가지입니다. 사유를 볼게요. 제5조 1항 위반 또는 위반 우려. 5조 1항이 뭐였죠? 공동사용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5조 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 사용금지 청구는 조금 더 정지 청구보다 센 거예요. 정지 청구는 정지를 청구하는 거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용금지 청구는 그 자체의 사용 자체를 금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사유도 조금 더 세겠죠. 보세요. 제5조 1항 위반 행위로 공동생활상의 장애가 현저해서 행위의 정지 청구로는 그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 사유 자체가 좀 더 정지 청구보다는 좀 더 세죠. 됐습니다. 이 법원의 경매 청구예요. 이것은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구분 소유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분 소유자의 소유를 아예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볼게요. 제5조 1항, 5조 1항이 뭔지 공부를 하셨죠? 뭐죠? 구분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할 의무 및 제2항을 위반한. 2항은 뭐죠?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 외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손해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고친다거나 이런 그 사항을 위반했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때도 현저히 위반했죠. 그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매우 곤란한 경우죠. 그러니까 좀 더 사유가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경매를 바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런 사유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의 결의 종족수 이걸 봅시다. 이 정지 청구나 사용금지 청구나 이 경매 청구, 즉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종족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정지 청구는 좀 경미하죠. 경미하기 때문에 과반수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 사용금지 청구와 경매 청구는 강력하죠. 강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요건 자체가 까다로워야겠죠. 그래서 4분의 3 이상 요구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변명의 기회 볼게요. 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변명의 기회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지 청구는 사유도 경미하고 결의 정족수도 경미하죠. 변명의 기회를
굳이 안 줘도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용금지를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경매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 의무 위반자도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명의 기회를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의무 위반 사유와 조치는 아까 이 점유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그런 점유자도 의무 위반 사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의무 위반을. 그래서 의무 위반 사유와 그 조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유는 그죠? 5조 1항 위반, 2항 위반. 그리고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대요. 이때도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 결의 정족수는 이때도 4분의 3입니다. 또 같죠? 변명의 기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치는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자체를 해제를 해버릴 수도 돼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유 부분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점유를 못하게 하는 조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담보 책임은 우리가 그 민법 계약 파트에서 담보 책임을 배웠죠.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집합건물법에서 이게 따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 볼까요? 제 구조. 1항 읽어볼게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자라고 하죠. 그리고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예요. 이 사람 뭐라고 하죠? 시공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668조를 준용합니다. 이 조문이 어떤 조문이냐면 우리 도급계약 아시잖아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즉 공사를 맡은 사람이죠. 수급인이 지는 담보 책임 규정이에요. 그래서 1항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오죠.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죠. 수분양자라고 하잖아요. 즉 수분양자는 어떤 사람이죠? 구분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양을 한 사람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재건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주로 어떻게 되죠? 조합이죠. 재건축 조합이고요. 시공사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자랑 이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을 맺죠. 분양계약을.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구분 소유자, 즉 수분양자가 물건을 받았더니 집합건물법 적용되는 이제 상황인데 받았더니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 하자가 있을 때 이 분양자와 시공자가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2항 볼게요. 2항은 굳이 볼 내용은 없네요. 3항 보겠습니다.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에서 민법 제667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밑줄을 그어볼게요. 시공자입니다. 분양자가 아니라 시공자예요. 시공자, 현대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즉 조합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어떤 느낌이죠? 지금 조합이 파산된 거죠? 이런 경우에만 진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어떤 책임이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지는 거예요. 분양자가 누구죠? 조합입니다. 조합이 구분 소유자한테 이렇게 책임을 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공자도 진다고요? 이렇게 조합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 즉 파산했을 때는
이 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대요.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어떤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겠죠. 그죠? 시공자가 두 번 배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4번 볼게요.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한쪽에만, 즉 매수인에게만 불리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유리하고 시공자한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판례를 볼게요. 집합건물법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수구민에 관한 민법 667조 내지 671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수구민의 담보 책임 규정이죠. 이 취지는, 이것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생략하고요.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구민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도급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분양자로부터 구분소유자가 분양계약을 맺었잖아요. 같이 수분양자, 구분소유자가 수분양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담보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이 도급 규정을 준용을 하래요. 수구민의 담보 책임. 그런데 이 분양자랑 구분 소유자 간의 법률 관계는 뭐죠? 도급 계약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뭐 101호를 사는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분양 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도급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즉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2번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까 보세요. 집합 건물의 경우 분양자는 대규모 건설 업체임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경제적 약자로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분양자가 집합 건물의 부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101호가 이렇게 분양이 돼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럼 조합이 있겠죠. 갑이 딱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101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도 새고 해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갑이 뭘 하고 싶으냐면 담보 책임을 묻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어요. 우리 담보 책임, 매매에서 지금 근데 이 조합과 갑과의 계약은 뭐죠? 매매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을 묻고 싶어가지고 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즉, 분양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담보 책임 규정을 도급 계약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도급 계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는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해제를 하고 싶고 이 조합은 해제를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조합과 갑 간의 계약은 매매 계약이고,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지금 2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 때 이렇게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건물이 완성되는 후에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다시. 집합건물의 경우에 분양자는 대규모 건설업체죠. 그죠? 그리고 수분양자는 경제적 약자로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 완공된 후에 개별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자가
집합 건물의 부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면 일반적인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 건설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도급인이랑 수급인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해제를 해버리면 이 토지 자체가 도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즉 공사를 맡긴 사람, 즉 궁극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제를 해버리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왜?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건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를 누가 갖고 있죠? 분양자 측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고, 즉 도급에 따른 이렇게 건물 완성된 후 철거 금지, 이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결론은 여기 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수도 있어요.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 하자 담보 추구권자 한번 볼게요. 판례 바로 봅시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 담보 추구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현재의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받은 이후에 을한테 팔았습니다.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지금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를 했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담보 책임을 질 분양자든 시공자든 어떻게 한다고요? 을이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물건을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현재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2번 볼게요. 하자담보 추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 건물의 수분양자 내지는 현재의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들에게서 그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 추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자가 묻는다는 얘기죠. 현재의 소유권자. 조금 있다가 이제 관리단도 공부를 하실 건데, 이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리단이 묻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소유자가 묻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이 조문으로 정리하시기보다 제 밑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도 담보 책임 공부할 때 제척기간 공부하셨죠? 1년 또는 어떤 경우에는 물건 같은 경우 6월 이런 제척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척기간을 둡니다. 그죠? 그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을 말씀드렸죠. 됐어요. 두 번째 볼게요. 이 존속기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1년 6월이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봅시다. 전유 부분은 인도시, 공용 부분은 각 법에 따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기산점이라는 건 뭐죠? 제일 처음에 시작점이죠. 시작점부터 몇 년 이렇게 둡니다. 밑에 나와요. 이제 존속기간은. 그래서 이거 한번 밑에부터 볼게요. 예, 존속기간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 존속기간은 주요 구조부예요. 지방공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그 건물의 베이스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두는 겁니다. 왜? 바로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긴 겁니다. 10년이죠. 제일 길죠. 그리고 일반적인 하자예요. 이렇게 주요 구조부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방공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5년입니다. 3번 볼게요. 그런데 이 하자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 훼손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짧게 1년의 기간을 둡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볼게요. 하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이거 잘 나옵니다. 전유 부분은 인도시, 공용 부분은 각 법에 따라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전유 부분 볼게요. 전유 부분이 뭐죠? 101호 생각하시면 되죠? 101호를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이 있어요. 수분양자가 있는데 수분양자가 바로 사용 검사에 그런 거죠. 이 건물이 제대로 준공됐다는 것을 관공서에 시군구죠. 시군구에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지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101호가 사용 검사일로부터 한 3달 후에 들어왔어요.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 101호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들어와 본 다음에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전유 부분 인도시입니다. 인도를 받은 후에 이 기산점이 시작이 되죠. 됐습니다. 공용 부분은, 그런데 공용 부분은 어떻죠?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자체는 101호를 아직 사용을 안 할 뿐이지 복도, 계단 이런 것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적으로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분양자의 관리 의무를 봅시다. 구조의 3 한번 읽어볼까요?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리인, 지금 막 건물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분양자가 현대건설이라고 해볼게요. 막 지어졌는데 관리인이 바로 있나요? 아니죠. 입주가 좀 된 다음에 관리인이 들어서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관리인이 들어서기 전까지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누가 관리하죠? 분양자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재건축 아파트면 조합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1항은 3항 볼게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했어요. 지금 건물에 반절 이상이 지금 이제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한때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겠죠. 왜? 이 사람이 현대건설이 계속 관리하면 비용이 무진장 들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2분의 1 정도가 차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이라는 걸 형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다 해요. 왜? 관리단 집회에서 모여가지고 관리인 선임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한테 통지를 한다. 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현대건설은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또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사항 볼게요.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통지를 했는데 현대건설이 이 사람들이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죠? 직접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자기는 떠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을 한번 볼게요. 관리단 봅시다. 관리단이 뭐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냥 구분 소유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1번 당연 설립부터 볼게요. 관리단의 당연 설립.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구분 건물이면서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할 수 있다가 아니죠.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립이 된다 그래서 당연 설립이라고 하는 거죠. 2항은 볼까? 2항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부 공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는 그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따로 구성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줄 했습니다. 판례 볼게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누구? 전원입니다.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예요. 관리단 지표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들에도 효력이 미치겠죠. 100명짜리 건물이에요. 100명이 있는 구분 소유자. 근데 100명으로 관리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한 사람 20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20명한테 안 미친다고요? 그 결의사항이? 아니죠. 전체가 모여가지고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뭐 했으면 미치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칩니다. 2번. 집합 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는 미분양된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이 됩니다. 이때도 전원을 구성으로 하죠. 근데 앞줄에서 보면 미분양이 됐어요. 미분양이 됐다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다. 그러면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왜? 분양이 안 됐으니까 분양되기 전까지는 조합의 소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단이 설립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3번 볼게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되는 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그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것도 잘 나오는 판례죠.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자 측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아직 구분 소유권이 아직 넘겨받지 못했으니까 구분 소유권이 없으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대금까지 다 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 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아직 구분 소유자는 아니지만 준하는 것으로 봐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네, 그러면 관리단의 의무를 볼게요. 이제 관리단이 어떤 단체인지 아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의무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인데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 관리단이 하는 일 봅시다.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을 해야겠죠. 예,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이것은 좀 잘 보셔야겠네요.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관리단도 단체니까 별도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구분 소유자들이 뭐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관리단의 재산이 형성이 됐을 텐데 이 관리단이 채무가 있어요. 근데 전부 변제할 수 없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그 구분 소유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규약으로서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따라야겠죠.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항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죠. 즉
특별승계인 팔았어요. 갑이 을한테. 그러면 갑이 소유했을 때 관리단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인도를 받은, 즉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으로부터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도 갑이 있었을 때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럼 관리인 볼까요? 관리인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조문만 봅시다. 자, 24조. 구분 소유자가 봅시다. 10인 이상이어야 돼요. 관리단은 무조건 설립이 되죠. 몇 명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관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관리단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9명까지는 관리인 필요 없죠. 9명이면 구분소유자가. 그죠? 그래서 10인 이상일 때면 그렇습니다. 이해 볼게요. 근데 관리인은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의 단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리는,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사람. 그러니까 관리단이 관리인을 이렇게 대표하니까 이 관리는 전문적인 사람을 쓸 수도 있겠죠.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있죠. 그것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어디서 선임되고 해임될까요? 관리단의 대표니까 관리단 집회가 있겠죠. 그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됐습니다. 다 봤고요. 뭐 4항, 5항은 한번 볼까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있죠.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6항 볼게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고 50인 이상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이런 경우에는 선임이 아니라 당연히 선임했겠죠. 왜? 10인 이상 들어가니까. 50인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인을 이렇게 선임했을 때. 아시겠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임시관리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임시관리인은 말 그대로 현재 관리인이 없는데 임시로 관리인이 된 사람이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24조 2에 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앞줄은 안 보셔도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2항 볼게요.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식 관리인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했어요. 임시관리인 제대로 계속 가야 하나요? 아니죠. 정식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시관리인이 해야 할 의무 중에 뭐가 있죠? 지금 사무 중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관리인 선임 누가 하죠? 관리단 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임시관리인의 사무 중에서 대표적인 사무예요, 이게. 됐습니다. 3항 볼까요?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게 원칙이죠? 정식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해야겠죠. 선임될 때까지를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떠났죠. 규약으로 2년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관리인도 2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관리인 임기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정식 관리인도 2년인데 임시 관리인은 2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조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관리인이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1항.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이렇게 별표 친 거 위주로 볼게요. 뭐, 공용 부분에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은 뭐 2호, 3호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걸 하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4호 볼게요.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관리인은 아주 포괄적인 사무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2항 볼게요. 관리인의 대표권은 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 몰랐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됐습니다. 예, 26조는 관리인은 보고를 해야겠죠. 관리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누구에게?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고, 사망은 안 보셔도 되겠네요. 볼까요?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이죠.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관계된 사무, 뭐 보존행위를 한다거나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대표행위를 한다거나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중지요청 등 그런 조치행위를 한다거나 그 밖에 규약 규정 업무를 행할 권한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보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존행위 볼까요? 우리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우리 공부하셨는데 각자, 구분 소유자 각자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관리인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의 대표죠? 관리단의 대표죠. 관리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각자가 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랑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거랑 배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됐습니다. 회계감사 볼까요? 이것은 예, 다음 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으로 볼게요.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좀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단 지표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입니다. 그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원칙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없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전유 부분이 50 이상 1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 정도는 된 거죠.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채 전유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회계감사 받을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까지 마저 볼게요. 26조의 3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리단이 뭐라고 했죠? 구분 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했죠. 관리단의 대표는 관리인이고 관리단에 별도의 조직을 둘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둘 수가 있어요. 이 관리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감사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1항.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근데 두어야 한다고요? 둘 수 있다예요. 혼동하시면 안 되죠? 관리단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관리위원회는 임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항. 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을 해요. 됐고요. 3항 볼까요?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뒀는데 둔 경우에는 관리인은 25조 제1항 관리인의 보셨는데 관리인이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그 조문이에요. 그 조문에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누구의 결의가 필요하다고요? 이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것도 봅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하나요? 아니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여도 되지만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인은. 그런데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구 중에서? 예,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결의를 선출하죠? 당연히 관리단 집회가 있겠죠. 관리단 집회, 거기서 선출을 합니다. 됐죠? 2항도 볼까요?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겠죠. 물론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나 봐요.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2항 이 자체 내용 봅시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죠? 관리위원회 하는 일이 관리인을 감독하는 일인데 자신이 관리위원이 되면서 관리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감독하는 거랑 감독의 대상이랑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됐죠? 3항. 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을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아, 임기 같은 거 웬만해서는 다 2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5항 볼게요. 5항은 뭐 특별한 내용 없네요. 5항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죠. 필수기관 아니라는 거, 즉 임의적 기관이죠.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감독기관이면서 사전 의결기관이죠. 관리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됐고요. 됐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하고 뭐 임기는 2년이고 밑에 이거 봅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훨씬 더 간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뭘 감독을 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겠죠? 직접 와가지고 투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